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많이 약화돼 있다는 걸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오전 한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지수가 출렁거리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낙폭은 줄였지만 자그마한 악재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욱 커진 하루였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업체 이단 합병 이슈가 불거지면서 관련주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죠. 네, 한미사이언스는 OCI 통합 발표 이후 경영권 분쟁 조짐까지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리온이 레고캠바이오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로 오른다는 소식에 오리온과 레고캠바이오는 동반 급락했습니다. 향후 행보와 기대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오늘 악재에 더욱 민감해지며 변동성이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 셀업체를 중심으로 주요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나왔지만 향후 업황 예보는 여전히 먹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입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리튬주 하락 직격탄, 양극재 실적 울상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양극재 대표업체 LNF가 4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를 했죠. 전년 동기 대비 적자로 돌아서면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 매출도 급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리튬 시세 하락에 따른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이 반영된 영향이 컸는데요. 전문가들은 리튬 가격 하락을 반영한 지난해 4분기 양극재 판가는 전분기 대비 10% 하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양극재 업체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인데 오늘 주가 흐름은 어땠나요? 네, LNF가 4분기 대규모 적자에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8% 상승하며 강한 에너지를 분출한 가운데 에코프로비엠도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포스코 퓨처엠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30만 원 선을 겨우 방어했고요. LG화학도 오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극재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6G 시대 우주폰이 온답니다. 전 세계 통신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저궤도 위성이 인터넷에 이어서 휴대전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소식인데요. 32만 개 기지국이 필요 없는 우주폰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은 최근 이슈로 부각된 6G 시대의 필수 인프라이기도 한데 통신 장비주들의 랠리 이어지고 있죠. 네, 특히 KMW가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면서 가장 강한 시세를 형성했고요. 이외에도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등 통신 장비주들이 동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 AP위성 등 위성통신 관련주들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약했는데요. 차세대 통신시장 개화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 통신 장비주,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감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양극재와 위성통신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LNF, 에코프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KMW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리튬주 하락 직격탄, 양극재 실적 울상입니다. 리튬 가격의 약세가 양극재 업체의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 LNF가 지난해 적자 전환을 하면서 우려가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4분기 양극재 업체에 대해서 좀 실적 눈높이를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PB님? 예, 우선 이제 LNF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6,468억 원의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순이익이 6,400억 원 정도이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800억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회성 재고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마이너스 2,500억 원 정도가 반영되면서 이것을 좀 제외하게 된다면은 실제 영업 이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00억 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뭐 수출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4분기 예상 매출액이 6,168억 원이랑 5% 미만의 오차율을 보인 결과였고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도 사실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4분기 실적이 1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70억 원 정도를 전망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크게 예상치에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4분기 양극재 수출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이거는 LNF와 마찬가지로 시장 전망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좀 나오긴 나오는데 네. 요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리튬 가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황 부진의 유의미한 반등 자체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좀 회복을 밑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해왔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되면서 유의미한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수요 대비 높은 증설이라든지 중국과의 공급 확대로 더더욱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양극재 출하량은 2024년 성장을 좀 지속하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리튬 가격 문제 때문에 사실상 실적 자체는 계속 부진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쉬운 실적은 좀 이어지겠지만은 사실 하반기부터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반기 정도 가셔서 조금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실적에 미치는 충격이 완화가 될 거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4분기를 좀 저점으로 봐도 좋을지 아직은 좀 저점을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실지 장시영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는 80% 이상 좀 급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 업체들 특히나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재고사단 평가 손실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선 시점을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이 하반기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전 수준까지 리튬 가격이 복구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리튬 가격이 소폭 회복되면서 수익성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올해 1분기,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추정 경만치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낮아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반기가 돼서야지만이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1,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도 조금은 우리가 조금 늦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다만 이제 장기 공급 계약 체결 등을 맺어놓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만 리튬 가격 변동에 따라서 특히나 또 이제 전기차 가격도 낮아지고 있고 배터리 가격도 하향 추세로 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어떤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킨 게임이 좀 본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리튬 가격 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 오늘 LNF와 에코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사인을 주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죠. 지금 강석훈 PB께서는 두 종목 모두 굿사인 주셨고 장시영 차장께서는 다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LNF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이미 다 흡수를 하고 오늘 주가가 반등으로 돌아섰습니다. 8%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서 이제 강석훈 PB께서는 굿사인을 먼저 주셨어요. 긍정적인 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 올라온 보고서상 올해 매출액은 대략 5조 원 정도를 말하고 영업이익은 2,200억 원 정도를 말하게 되는데 이는 FM 가이드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사실 10%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원소재 가격 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재고 효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멸된 상태고 코스피 이전 상장을 좀 앞두고 나서 이 비용을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 수익성에 대한 부담은 조금 경감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걸 가져갔다라고 한다면은 부담이 좀 많이 됐을 텐데 이걸 미리 반영하면서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좋게 바라보는 것 같고 또 얼마 전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 인하라고 하는 거를 한 만큼 이 판매량도 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대하거든요. 따라서 리튬 가격 문제만 좀 해결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괜찮은 활로를 가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서 장시영 차장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강했는데 어떤 점들을 조금 경계를 해봐야 되는 걸까요? 주가가 여기서 멈추고 하락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200일선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좀 뭔가 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당장에는 좀 부재한 것 같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리튬 가격이 만약에 세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정상화된다라면 그런 어떤 추세를 충분히 더 이어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고요. 전방 고객사의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추세 전환도 이루어지겠지만 그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뷰는 여전하지만
전기차가 대중화로 가기 전 단계의 어떤 부침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리튬 가격 하락을 계기로 양극재라든지 배터리 가격 하락하고 더불어서 전기차 가격 자체가 하향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중화가 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한다면 양극재 업체들의 어떤 수익성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방 산업의 판매량이라고 하면은 뭐 테슬라 등이 이렇게 판매량 추이를 좀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LNF가 또 코스피 이전 이벤트도 있는데 최근에 연기금 매수가 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효과 그리고 연기금 수급 성격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실까요, 피비님? 예, 일반적으로 포스코 DX는 이미 이제 코스피 편입을 마쳤고요. LNF라든지 HLB 그리고 이제 이 두 회사가 대표적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LNF는 뭐 지난해 10월 말 거래소에 이전 상장 예비 심사를 이미 청구했고요. 이 이전 상장의 경우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로만 좀 패시브 수급을 예상한다라고 한다면은 예상 유입 규모가 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NF의 경우에는 약 830억 원 정도이지만은 코스닥 150에서 이제 나가면서 요거에 따른 이제 수급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500억 원을 좀 넘는 금액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LNF의 시총이 뭐 7조 4천억 원임을 고려한다면은 아주 큰 규모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연기금은 이 주 벤치마크를 코스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를 감안하게 된다면은 이전 상장 이벤트로 이 연기금 쪽 수급을 좀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기업 실적을 고려했을 때 지수 레벨은 사실상 전반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테마나 패시브 수급 이슈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시브 수급, 특히나 연기금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가에 있어서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NF가 이제 어제 장 마감 후에 시간외에서는 사실 이제 하락을 좀 보이면서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크셨을 텐데 다행히 주가가 오늘 큰 반등이 나와줬잖아요. 여기서 스탑을 좀 주시긴 했지만 코스피 이전까지 일단 좀 붙들고 있어보는 전략에 대해서는 차장님께서 어떻게 좀 보실까요? 뭐 이번 주 중으로 좀 발표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전반으로 이제 세론에 대한 성격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어떤 기대하기보다는 뉴스에 좀 매도를 하자라는 전략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서 이 뉴스가 나와서 200일선을 강하게 뚫는 시세를 좀 기대하기보다는 200일선 부근에서 한 22만 원 정도면은 뭐 적당한 가격대가 아닐까 단기간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에코프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두 분의 사인은 동일했습니다. 자 장시영 차장께서는 에코프로도 지금 스탑을 주셨는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스탑 사인을 갖고 계신 걸까요? 뭐 자회사들의 실적도 동반적으로 조금 이 현재 어떤 매크로적인 어떤 상황과 대비했었을 때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도 4분기 실적이 좀 악화되는 상황이고 수산화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뭐 자회사의 실적에 기인하는 부분들도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 감소에 의해서 전구체 관련 실적 상승세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당장에는 사실 에코프로도 상승 모멘텀을 좀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뭐 지속적으로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추세를 깬다라는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어떤 전기차 시장 덕분에 시간적으로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지만 상승 모멘텀이 없을 뿐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석훈 PB께서는 여기에서도 고사인 주셨거든요. 에코프로에 대한 이제 어떤 시선이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뭐 방향성 자체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야로 고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최근에 캐즘이라는 말이 나오죠. 신제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대중이 받아들이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좀 침체기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에코프로라든지 LNF와 같은 기업들이 사실상 침체기를 좀 겪을 수 있고 지금이 바로 그런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말씀으로 고란 말씀을 드리고요. 앞단의 전기차 시장과 리튬 가격을 계속 체크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좋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얼마 전 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뭐 글로벌 자원실을 신설하고 자원 투자를 계속 가속화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호주에도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업황 반등 시기에는 이렇게 준비를 잘한 기업의 회복이 좀 빠를 거라는 생각에 고란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예상치 부합만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적 바닥 시기 전망과 또 실적 외에 좀 주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어떤 게 좀 등장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차장님?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극단적으로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앞서 이제 우리 PB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캐즘이라는 구간에 지금 직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와 대중화의 어떤 시기로 가기에 중간 공백 기간이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그래서 가격 인하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 거죠. 빠르게 좀 대중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차량의 경우에는 휴대폰과 다르게 좀 고가입니다. 휴대폰은 뭐 일반 피처폰에서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변화하는데 걸리는 어떤 캐즘 공백이 굉장히 짧았지만 차는 고가의 품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테슬라와 비슷하게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가격 인하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좀 펼친다고 한다면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이 다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재 업체들에 대한 어떤 시각도 빠르게 바뀔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이제 어느새 좀 60만 원대 주가가 익숙해진 듯한 분위기인데 지난해 고점 부근에서 담아서 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일단은 홀딩을 하면서 좀 장기적인 뷰가 좀 손실이 되지 않았으니까 손실을 만회하는 그때를 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PB님은 어떤 쪽으로 좀 보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주가가 크게 뛴 종목이 하락하면은 의뢰 겪게 되는 이 밴드권, 박스권 구간에 지금 오게 된 거거든요. 현재 박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60만 원 밑으로는 주가가 내려가지 않게 이제 지지하게 되지만은 작년에도 이제 80만 원 가까이 가게 되면은 팔려고 하는 경향성이 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의 가격대는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측면에서 좀 이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가시면서 뭐 앞단의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리튬 가격을 계속 체크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캐즘의 구간만 거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좋은 이제 결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뷰는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위성통신 관련주로 넘어가 볼까요? 세상이 참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지구 적외도 인공위성 그리고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을 해서 통신 음영 지역을 없애고 6G 같은 차세대 통신을 구현을 하는 기기 직접 연결 위성통신의 상용화 경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관련 위성통신의 시장 규모나 뭐 업계에 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차장님? 올 초에 스타링크가 다이렉트 투 셀이라는 명칭으로 관련 사업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D2D라는 어떤 시범 사업을 좀 전개를 하고 있는데 당장에는 바로 상용화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시범 사업일 뿐이고요. 일단 스타링크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시작으로 4G 수준의 데이터 속도를 좀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국내라든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공통으로 좀 통용이 되려면 이동통신 표준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난제들이 있습니다. 거쳐야 할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이슈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AI라든지 뭐 XR, VR,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UAM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장들의 개화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6G와 더불어서 위성통신 시장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어가기 위한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유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받는 어떤 반응의 속도는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6G 사업을 직접 챙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통신 장비주가 더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적에도 위성통신은 6G 시대의 이제 필수 인프라기도 합니다. 이제 국내 위성통신 업계 기술력이라던가 경쟁력 어느 정도의 위치에 좀 와 있을까요? 일단 이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공 뭐 300km에서 1,500km 사이 높이에서 이 정도가 저궤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구를 돌면서 지상으로 통신을 보내는 이제 위성이기 때문에 사실 정지궤동 위성보다 고도가 좀 낮기 때문에 뭐 초고속 저지연 서비스가 좀 가능하다, 즉 실시간으로 서비스가 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6G에 사용될 저궤도 위성 통신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바다, 산, 상공, 사막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지역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듯이 이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뭐 수백에서 수천여 개의 위성이 좀 필요하지만은 통신망이 국내에는 이미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신 위성이 사실상 좀 불필요하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과정에서도 탈락했다는 점이 2021년, 2022년에 한 번 있었죠. 이 투자 비용도 사실 막대합니다. 한 기당 대략 5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 2,000기를 도입하게 된다면 10조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해서 이런 것이 조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개념보다도 위성 안테나 그리고 기지국 그리고 단말용 칩과 같은 내용들이 조금 더 주목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한화 시스템은 이 사실 관련해서 웹
그 웹원이라고 하는 기업과 사실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여타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산업을 주목하시는 게 오히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련 산업이라고 하시니까 사실 뭐 위성통신하면 우주항공 그리고 또 이제 방산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오늘 오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장이 출렁거렸는데 최근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점차 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봐야 할지 그리고 방산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주 산업으로 보는 것도 좀 그렇고 이렇게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방산주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차장님? 일단 뭐 최근에 우리가 방산주는 기존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었지만 사실 실적의 어떤 이 기대치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 이어왔던 수주 잔고도 좀 넉넉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주에 대한 기대치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믿을 건 실적밖에 없고 실적의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는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어떤 이 긍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한다. 자, 6G 위성통신 시장 개화 기대감에 들썩이는 통신 장비와 위성통신 관련주 한국항공우주와 KMW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에는 지금 두 분께서 다 고사인을 주셨고요. KMW에는 강석훈 PB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부터 보겠습니다. 1월 들어서 외국인 러브콜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조금 탄력이 약화된 모습이고 오늘도 조금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차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방산주 전체적으로 좀 좋게 보시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어떤 또 매력이 있을까요? 한국항공우주를 사실은 6G 관련 종목으로 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전에 있던 뭐 전투기라든지 기체 관련된 어떤 항공 부품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수주 잔고가 좀 넉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긍정적인 뷰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1분기라든지 2분기 매출도 좀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다양한 어떤 수출 풀을 가지고 있고 관련 어떤 수주들도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은 뭐 이 위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이제 단발성으로 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항공우주는 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6G에서 관련 산업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이제 좀 방산 쪽에서 한국항공우주 긍정적인 뷰를 주셨고 강석훈 PB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한국항공우주가 2021년 말에 보면은 32,000원대 이제 주가가 불과했었는데 사실 그 퀀텀업 하게 된 계기가 2022년에 누리호 발사였잖아요. 앞으로 좀 위성통신 시장의 확장세에서 한국항공우주는 어떤 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차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 6G 관련 기업이라기보다는 방산주 관련 기업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기체 관련된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쪽보다는 사실 한화 시스템 쪽을 조금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웹원이라고 했는데 원웹입니다. 원웹이라고 하는 영국 기업과 계속 유틸셋이라든지 합병 후 국내에서 뭐 관련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주 관련 초소형 위성 체계라고 하는 SAR 검증 모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군 정찰 위성, 고체 연료 발사체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모멘텀을 잘 받기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관련 사업이라고 하는 것라고 한다면은 UA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오버에어의 UAM 쪽에서 관련된 기버 호버링 테스트를 하게 된다는 점도 사업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자체보다는 이 한화 시스템 그리고 뭐 위성 그 자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세아베스틸지주,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처럼 관련 산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지난해 이제 11월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을 했고 주가의 탄력은 지금 다소 조금 둔화가 됐지만 어쨌든 두 분 다 지금 긍정적인 뷰를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일단 좀 수익을 확보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물량 좀 더 챙기면서 좀 기다려야 될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차장님? 매도 시점보다는 추가적인 어떤 매수 시점을 좀 더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순항 중이고 수주도 사실 올해도 5조 원 가까운 어떤 수주를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살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6만 원대 가격대까지 좀 보시고요. 네. 그 자리에서 공방으로 상승 기조를 만들면 그때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KMW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
상승을 했고요. 오늘 강했습니다. 18,000원대로 거래를 마쳤는데 17%에 달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강석훈 PB께서 지금 스탑을 주셨거든요. KMW는 어떤 이유로 조금 경계를 해야 될까요? 뭐 물론 긍정적인 측면들은 있습니다. 매출처 확대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 삼성과의 협력 관계가 이제 정상화된다. 그래서 수출 부분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매출처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적자 기업이거든요. 흑자를 내고 있지 않는 기업이고 필터 안테나 부분의 선두주자이긴 하지만은 연간으로 영업 적자 가능성이 계속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바라보게 된다면은 주가가 좀 너무 빠르게 오른 것이 아니냐. 네. 기대성은 분명히 있지만은 아직은 조금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이제 스탑이라는 시그널을 드렸고 저항가는 21,000원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21,000원 정도로 오늘 이제 통신장비주 관련해서는 KMW가 가장 강하긴 했거든요. 장시영 차장께서는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해서 고사인 들어온 걸까요? 일단 삼성과의 협력 관계도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의 어떤 이 수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공을 들였던 노키아라든지 에릭슨도 사실은 3년 동안 노력을 했으면 이제 좀 성과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조금 성과 도출도 좀 기대가 조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에서도 서서히 어떤 매출이 좀 정상화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인도 시장에서도 좀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6G에 앞서서 사실 5G 보안 투자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어떤 추정치가 긍정적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KMW가 이제 통신장비 제조업체로 6G 이슈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통신장비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라든가 경쟁력 그리고 위성통신 시장이 본격 개화한다고 하면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좀 클까요, 차장님? 근데 당장에 사실은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죠. 위성통신 시장하고 KMW하고는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6 시장이 열렸다고 했었을 때는 위성통신 시장도 반드시 좀 개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기존 5G 장비를 좀 대체하거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혼용 장비 시장이 좀 열린다라고 한다면 수혜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5G가 있기 이전에도 사실은 LTE 보안 투자가 먼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6G가 열리기 전에도 5G와 6G 혼용해서 5G 보안 투자가 먼저 선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만약에 보안 투자가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올해 KMW에 대한 어떤 주가는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강석훈 PB께서는 21,000원에 좀 저항가를 주셨으니까 함께 좀 더불어서 종목 대응에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LNF와 에코프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KMW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률 상위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진 INS 오늘 5%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의 물류주들이 최근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변동성 보이면서 동방 7% 하락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 4% 넘는 상승세 다시 가져가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또 화면에는 보이진 않고 있지만 한솔 로지스틱스 그리고 KCTC 등도 오늘은 약세로 마감했지만 시간에서 물류주들 반등세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웨이브 일렉트로 그리고 AFW가 올라와 있습니다. 바텍도 한번 볼까요? 오늘 긍정적 리포트에도 힘을 받지 못하고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아쉬운 흐름 보였는데요. 시간에서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 가깝게 상승하면서 33,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물류주의 강세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태용 로직스도 8% 반등에 성공하면서 4,75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그린 케미칼이 하락률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주로 8%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시간에서 약세로 전환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티웨이홀딩스도 2% 넘는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LG 헬로비전, 오늘 장중 신고가 기록 후에 하락 전환하면서 3%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 하락세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1.6% 하락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아스타, 제넨바이오 등이 각각 4%, 3% 약세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7% 상승했던 비셈전자도 시간에서 하락 전환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데요. 6,0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의 라이징 스탁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 바이오다인, 강석훈 PB 클리오, 장시영 차장 티웨이 항공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중현 파트너의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바이오다인,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로 5년 전 계약 상대방이 로슈였다니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큰 빅파마가 주목을 하고 있는 업체다인 것 같은데 바이오다인 굉장히 좀 생소한 종목입니다. 어떤 매력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네, 많이들 생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상장한 건 아니고 2021년에 상장을 했으니까 한 2, 3년 정도 된 이제 회사인데 이제 5년 전에 그러니까 상장 전에 먼저 이제 좀 계약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비상장 회사기도 했고 그때 당시 이제 비밀 유지 조약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제 오픈이 안 됐었는데 어제 이제 그 비밀 유지 계약이 만료가 돼서 어제 공개가 됐는데 그 이제 계약 상대방이 로슈였던 거예요. 로슈는 그 이제 한 시총이 대략 한 300조쯤 됩니다. 300조쯤 되는데 글로벌 빅파마로서 얘네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진단 비즈니스. 진단 비즈니스에서는 넘버원, 그냥 거의 압도적인 넘버원이거든요. 진단 쪽에서는. 그래서 이번 파트너십의 의의를 이제 로슈는 이제 그 HPV 시장에서는 조금 압도적으로 강자인데 얘네가 이제 LBC라고 하죠. 리퀴드 베이스드 이제 사이톨로지라고 해서 액상 세포 검사 그쪽 키트 기술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 자체는 잘하고 있지만 그 키트에 대한 기술은 없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한 2020년부터 2028년까지 한 자궁경부암의 그 진단 시장 자체가 거의 100% 가까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 키트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하는 게 이제 아마 로슈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의 이제 그런 의미로 아마 바이오다인이랑 좀 한 20년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0년간의 초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제 같이 성장을 하는 그림인데. 이제 로슈의 이제 LBC 매출 로열티를 그대로 수취하는 구조라서 로슈가 직접 생산하고 납품하고 그런 거에 대한 순수 로열티를 가져오는 거라 한 개당 거의 마진율이 90%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팔면 거의 대략 한 300원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인 가이던스는 다 떼고서라도 지금 이제 그 이제 자궁경부암 시장 전체 규모 자체가 그 자궁경부암의 이제 그 진단 규모 자체가 한 연간으로 한 6억 개 정도가 이제 진단 키트가 팔리거든요. 그 중에 이제 로슈가 한 20% 정도 가져가니까 한 1.2억 개예요. 그거를 다 바이오다인으로 대체가 된다면 그게 1.2억 개 곱하기 300원만 해도 연간 350억 정도 규모거든요. 그게 그대로 이익으로 찍히는 거예요, 거의. 근데 이제 뭐 중장기적인 건 당연히 이제 로슈는 이제 마켓시어 50% 이상까지 가져갈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그건 뭐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제 연간 350억 정도의 이제 이익이 찍힌다면 지금 시총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오늘 급락을 해서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 세로 뉴스 나오고 오늘까지 시장 약세 통해서 급락을 해서 지금 시총이 한 3,500억쯤 돼요. 그러니까 멀티플이 10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 진단 키트 이런 것도 아닌데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진단 시장인데 멀티플 10배다? 이 정도면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좀 갖고 와봤는데 역시나 뭐 이거를 커버하는 커버하는 이제 하우스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한번 이 정도는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루슈와의 계약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좀 모르는 종목이다라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좀 바라보세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정고점까지는 바라보고 싶지만 지금 이제 차트 보실 수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겠지만 저라면 어차피 이거는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그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장이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좀 세로뉴스 그런 핑계로 돼서 조금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저점 레벨이 한 5만 원대 초반까지 그때까지 빠진다면 그래 뭐 여기서 더 빠져봐야 멀티플 지금도 10배인데 거기서 더 빠지면 멀티플 뭐 8배, 7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거의 가치주 수준이거든요. 난 그때쯤 사서 한 전고점 한 7만 5천 원까지는 한번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느긋하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는 것도 조금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느긋하게 급하게 잡아서? 잡을 필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알테오젠, 이번에도 또 바이오다이니까 이제 바이오 제약주를 요즘에 주목하고 계시는데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석훈 PB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클리오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클리오 라이징 포인트 1분기에도 역시 중저가 브랜드 잘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킨케어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클리오 가져와 봤습니다. 네, 클리오 참 한때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은 어떤 성장 스토리가 좀 매력적일까요? 저번에 코스맥스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1분기에도 이 중저가 화장품사가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3, 4분기에도 내국인과 외국인 수요가 더해지면서 실적 강세를 보였고요. 올리브영 입점사 중에서 이 중저가 인디 브랜드사들의 전반적인 매출이 급성장했다는 점도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수출 성장도 커지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내 한국 화장품 사용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성장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로 이제 중저가형 소비라고 하는 게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주목해서 바라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이 클리오라고 하는 기업은 이 스킨케어를 중심으로 더욱더 강한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클리오의 매출이 3,9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480억 원 정도인데 해외를 중심으로 특히나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정도가 되겠는데 이 미국, 일본 중심으로 성장이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스킨케어의 기여도가 점점 확대되면서 이 기업의 영업이익도 굉장히 강해질 거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4만 원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데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밴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세가 꺾이시면은 파셔도 괜찮지만은 아직 괜찮은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 권해드립니다. 올해 얼닝스 퍼 쉐어라고 하는 것은 1,717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PER은 18배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이 EPS라고 하는 것이 2,333원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 12개월 선행으로는 13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하고요. 매수는 현재가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미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고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데 4만 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라이징 스탁입니다. 티웨이 항공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최대 수혜주라는 라이징 포인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이 합병에서 왜 최대 수혜주가 되는 건가요? 이 유럽의 조건부 승인이 좀 유력한 상황인데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어쨌든 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중복 노선을 좀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4개 노선에 대한 슬롯을 TA항공에게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좀 이 조건부 승인이 날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상 반납 슬롯은 21개에서 23개 정도, 23개 정도로 좀 파악이 되는데 TA항공이 장거리 기제로는 한 3대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한 2대 정도로 좀 추가로 도입할 예정인데 본래 이제 서유럽 정도까지는 접근이 가능하지만은 우회하는 강로 좀 감안을 할 때는 서유럽까지 도달하기 좀 무리가 있고 당장에는 대한항공으로 좀 임대를 해서 운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매출액 산정은 정확하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23년 연간 기준으로 5,300억 수준의 매출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TA항공은 실적이 최근에도
엔더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올해 이런 부분까지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사실 우려했던 부분들이 뭐 저가항공사들 작년에 올해까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만 앞으로 뭐 경쟁 때문에 좀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안정적인 실적을 좀 받아들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주가가 좀 상승 모멘텀을 좀 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TA항공이 저가항공사들 세계사들 중에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기준적인 실적도 뭐 괜찮기도 하지만 지금 장기 노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부분을 매력적인 포인트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티웨이항공 얼마에 잡아서 어느 정도까지 좀 바라볼까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000원 미만 정도, 그러니까 5일선을 타고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대면 좀 적당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서 4,000원대를 충분히 좀 트라이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전 당시에 어떤 고점을 좀 넘어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요 중간에 어떤 거래량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때의 거래량을 좀 넘어서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4,300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있고요. 그 가격대가 넘어가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3,000원이 깨지는 2,800원대 가격대 정도면은 한번 손절을 하시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3,0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가격대로 업사이드 40% 정도 1차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 한중현 파트너의 바이오다인, 강석훈 PB, 클리오, 장시영 차장, 티웨이항공까지 만나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5위는 휴니드가 올라왔습니다. 북한이 남북 교류 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그리고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여기에 중동 리스크저가 지속이 되면서 방산주들 오늘 특히 강했는데요. 휴니드는 장중 10% 넘게 급등했지만 윗골이 달면서 3%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다만 상승폭은 다소 축소가 된 모습이네요. 강보합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위 확인해 볼까요? 로보티즈입니다. LG전자가 올해 로봇 기업에 대해 지분 투자나 M&A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2대 주주이자 로봇 사업에서 협력하는 로보티즈의 주가 연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도 4%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에서도 기세 이어지면서 2.5% 상승하고 있네요.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 KCTC입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 고조에 물류주들 최근 급등세를 보였죠. 오늘은 변동성 키우며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KCTC 7% 가까이 급락하면서 조정세를 보였지만 시간에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2위 확인해 볼까요? 2위는 동방입니다. 동방 역시 물류주로 7% 약세로 정규장에서 마감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물류주의 반등 눈에 띄고 있습니다. 거래량 100만 주 이상 동반하면서 3%의 기분 좋은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1위는 태웅로직스가 차지했습니다. 특징주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물류주 중에 가장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 상승하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태웅로직스를 비롯한 물류주들 시간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장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국제 분쟁 테마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냥 좀 보지 말고 소위 전문적으로 투자하신 분들만 그런 분들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난주부터 바로 어제까지도 이제 물류 테마까지 해서 이제 그래서 뭐 해운 테마 그리고 이제 운송 테마, 이제 에너지 테마 그리고 어제 새로 물류 테마까지 한 바퀴 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장 초까지 좀 강세를 보이다가 다 같이요. 국제 분쟁 테마라는 테마주들 다 같이 장 초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변동성을 키우긴 했는데 어쨌든 관점 자체는 계속 유지는 합니다. 좀 보기는 힘든 국면이고 그러다가 이러다가 또 어떻게 또 국면이 전환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이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투자가 아닌 좀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아마 붙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방이 이제 좀 가장 강했고 이제 오늘 시간으로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 이제 태웅로직스가 동방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지만 오늘 시간으로는 이제 동방보다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내일 정도도 아마 좀 이제 위아래 꼬리가 긴 변동성을 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루짜리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방금 지금 나오는 이제 태웅로직스나 아니면 어제 상한가였던 동방 두 종목 보셔도 될 것 같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초보 투자자분들 내지는 일반 투자자분들의 영역이 아닌 소위 말하는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조심해서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 분쟁 테마로 해운, 운송, 에너지 그리고 물류주까지 순환매가 한 바퀴 다 돌았는데요. 시장의 유동성을 활용한 전문적인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JYP 엔터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걸그룹 이치의 컴백에도 부진한 초동 성적에 3거래 연속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7%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과도한 우려로 봐야 할지 아니면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경계해야 할까요? 네, 좀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도 좀 얘기 나올 때마다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젠 좀 그때 과거의 기대감만큼은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의 주가가 아니라 내일의 주가, 미래의 주가잖아요. 미래의 주가는 미래의 이익 곱하기 거기에 합당한 멀티플, 즉 기대감을 곱하는 수치인데 이제 그 내년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다들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익 곱하기 멀티플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이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한 BTS가 잘 나가고 그 바톤을 뉴진스가 이어받았을 때 그때 이제 하이브가 멀티플이 한 40배에서 맥스는 50배까지 받았는데 과연 그때만큼의 기대감을 지금 엔터 산업들이 좀 받을 수 있을까? 잘 나가는 거 알겠는데 그만큼의 기대감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YP 말고도 지금 하이브나 YG나 SM 다 같이 뭐 이런저런 아주 짜잘짜잘한 뭐 호재도 악재도 다들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익은 좀 가시적인데 기대감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확실히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서 앞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문제실 것 같은데 지금 좀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LX 인터내셔널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리 니켈 광산 인수 완료 소식에 오후장 들어서 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삼성증권에서는 홍해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해도 예상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대응해 나가도 좋을까요? 야, 진짜 거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차트다가 이제서야 오늘에서야 한번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게 어쨌든 이 회사가 뭐 작은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실적으로만 거의 웬만하면 실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다 보니까 결국 실적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이변이 없다면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그런 실적 흐름을 보이겠으나 문제는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주가는 이익 곱하기 멀티플인데 이익은 이제 거의 가시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멀티플 기대감이겠죠. 과거 이제 LX 인터내셔널을 포함해서 이제 광물 트레이딩하는 소위 말하는 상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때는 그때는 이제 좀 광물 자원에 대한 니즈가 엄청나게 컸다면 지금은 국제 분쟁의 의견 그런 광물에 대한 이슈들이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한 건 아니고 좀 식상한 거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어서 향후 뭐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은 신규 뭐 광물 자원 투자 소식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지금 광물 트레이딩 하는 것들이 가격 약세를 보여서 앞으로 좀 마진이 좋을 거다. 뭐 이런 것일 텐데 이런 것들을 당장 내일부터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숨통이 트이는 그 반등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 좀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익은 가시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기대감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도 진단해 볼까요? 4분기 호실적 전망에 방어주 성격도 부각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3%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요. 약세장 속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야, 한국전력도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종목이죠. 근데
한국전력을 들고 계신 분들이 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보면 올해는 웬만하면 이제 좀 갖고 계신 물량은 정리를 하시고 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한국전력을 보신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국가가 개입하면 어디까지 주가가 좀 이렇게 꺾이고 어디까지 좀 이제 회사에 대해서 노이즈가 발생하는지 작년에 이미 다들 보셨을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작년의 데자뷰를 그대로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좀 정리를 하시고 그런 노이즈로부터 좀 멀어지시는 게 뭐 계좌의 수익 손실을 떠나서 마음의 수익을 좀 얻는 데는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을 활용한 비중 축소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 홈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폭을 키웠던 상해 지수가 0.2% 상승 마감, 선전도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마감을 앞둔 항생 지수가 2% 가깝게 하락하면서 낙폭이 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중국에서는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을 포함해서 실업률과 소매 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5.2%를 기록할 거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공격적인 부양책이 없다면 올해 성장률이 4.5%까지 둔화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미 증시 개장을 앞두고 이 시각 현재 0.4%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 중국에서는 미국의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시티즌스 파이낸셜 같은 지역은행도 실적을 발표하니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